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요.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지산이라고도 부르는 지식산업센터. 최근에 그 몇 년 사이에 공급이 너무 많았죠. 수요에 비해서. 또 경기는 안 좋은데 임차인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경매 물건으로도 넘어가는 그 지식산업센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아까 한마디로 5575님이 정리해 주셨네요. 정답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문제, 부동산 문제. 정말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가 다 결합이 된 문제인 거죠. 그리고 9633님. 정답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들은 듯해요라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것도 이제 뉴스로도 전달해 드렸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꾸준히 들으시면요. 이런 또 기회가 옵니다. 김인숙님. 경제상식 퀴즈 풀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지식이 층층이 쌓여서 곧 지식산업센터 하나 지을 판입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경제상식 퀴즈가요. 상식을 또 키워드리는 거죠. 정명분님. 화로회수산센터. 이런 센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민센터라고도 하고 카센터도 있고. 신승호님 지식산업센터. 과연 오피스텔로 변환이 될까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넘쳐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그 숙박 용도로 조금 더 안을 이제 개조를 하면 마치 아파트 아닌 아파트로 쓸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고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의견도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조금 엇갈리네요. 코스피는 0.59% 떨어진 4,130.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이고요. 코스닥은 0.21% 오른 강보합 정도인 929.8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한 6%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한 2%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9% 빠지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현대차가 3.5%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 조선주가 좀 쉬었었는데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6% 이상 오르는 등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쉬어가고 있고 그동안에 쉬었던 주식들이 오늘은 올라가는 그런 하루네요. 원달러 환율은 1470.6원 계속해서 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갈등 이게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고요. 경제, 문화 이어서 군사 분야까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일본에서는요. 나홀로 금리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따로 움직이는 일본의 생태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일본을 둘러싼 이슈를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이제 건드리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전쟁 등 군사적으로 침공하면 일본도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일단은 어쩌다가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일본과 중국과 일본의 이런 갈등 구조는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실제 멀게는 청일 전쟁 또는 만주 사태 등등으로 네. 갈 수 있고 가장 최근으로 보면 이제 오키나와하고 밑에 보면 이제 센카쿠 열도라고 일본의 네. 이제 이런 영토 문제와 관련돼서도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워낙에 그 극우의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으로서 잘 알려져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던 그런 정치인이었잖아요. 원래 총리 되기 전에도. 그렇죠. 네네. 뿐만 아니라 또 여성 총리로서는 이제 첫 번째 일본에서 등장을 했는데 또 이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국민들의 지지율이.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아하. 그래서 그 실제 뭐 이런저런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일본에서 나오는 것도 봐도 과거 총리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꾸준히 최근에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경향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된 그 말씀해 주신 건 뒷부분에 하나하나 또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또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부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전히 지지율도 높고 긍정적인 반응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일본 내부에서 국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뭐 총리 할 말했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좀 걱정을 하나요? 어때요? 초기에는 이 갈등이 이제 야기됐던 초기에는 국민들의 생각들은 잘했다. 그 배경에도 또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사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보더라도요. 네. 반일 또는 혐일 감정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반대로 또 반중, 네. 혐중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또 일본이기도 해요. 사실 이제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고 더더군다나 일본 측에서 보면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때 제2의 경제 대국이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1990년대 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중국에게 네. 내줬고 뭐 GDP 규모로 보더라도 뭐 지금은 뭐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졌죠. 네, 네, 뭐 한 4배 가까이 벌어졌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4.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일본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총리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중국도 그동안에 생각했던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조금 대변해주는 총리가 그런 것들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 않았나. 일본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배경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근데 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발언이 뭐 생각 구열도 대오이다. 그래도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면 일본도 무력 개입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계획된 발언이었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동안에 그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발언을 생각해 보면 뭐 저는 뭐 그렇게 수위가 높은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평소 사나이 총리가 하던 발언에 비하면 이거는 수위가 높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혹시 그 일본에 요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일본 많이 가고 또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소도시도 많이 가고 뭐 이런 여행객들이 많은데 오키나와 최근에 제가 가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저 놀란 게 네. 그 공항에 보니까요 그 편수가 쭉 나오잖아요. 그 비행기 항공편. 네. 쭉 나오잖아요. 근데 글쎄요 한 3분의 2 정도는 대만에서 오는 비행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요 심리적으로도 일본과 대만은 그 상당히 가까운 나라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만을 언급하는 중국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박영우님이 그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별로 안 좋은 감정인데 대만은 일본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대만도 일본 지배를 받았는데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만과의 그러니까 타이완과의 일본 관계는 굉장히 좋은 편.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먼저 식민지를 했던 나라가 대만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먼저 식민지를 했던 나라가 대만이죠. 근데 이제 근데 감정이 나쁘지는 않은가 봐요. 나쁘지 않아요. 오.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뭐 학술적으로도 있는데 예. 이제 세계대전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들어온 정권이 더 안 좋았다. 국민들이 억압받고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요. 있습니다. 아까 그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지지율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한 75% 오가더라고요. 네네. 물론 이게 정치인 왜 집권 초반에는 다들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국민들의 눌려져 있던 자존감을 총리가 나서서 대변해주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때처럼 그런 걸까요? 할 말 해주고? 예, 비슷하죠. 사실 일본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온화한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네. 조금 강하게 나오는 대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그 일본 국민들은 그거를 막 내세우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나오면 또 많이 지지하는 스타일 이런 걸까요? 그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총리가 드디어 일본에서 나왔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아베 신조 총리의 그 이게 강경 우파 그 정책을 또 이제 계승하는 사람으로서였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첫 여성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지지율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거고. 다만 최근에 또 이제 그 지지율이 사실 일본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총리의 지지율은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뭐와는 조금 다릅니다. 상당히 높아요. 일본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높아요. 누가 총리가 되든 네. 그런 특징은 좀 보여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것보다도 좀 더 높다. 그런. 그러니까 과거 일반적으로 높았던 총리들의 그 지지율 경향보다도 높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아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정치인이나 특히 이제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하면 지지율 막 엄청나게 변동이 되는데 네. 일본은 사실 뭐 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만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의 삶에 정치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국회의원이나 투표율 같은 거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낮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 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내려오기 전에 오히려 뭐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일본 가셔서 보시면 TV 같은 거 보면요. 뉴스 뭐 7시, 9시 뉴스 저녁 시간에 네. 봐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정치적 뉴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일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제 느낌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치 뉴스가 정말 많죠. 뭐 네. 뉴스 시작하고 앞에 거의 한 절반이 정치 뉴스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일본은 그런 뉴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경제적인 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 그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지금 긴장 상태가 계속 이제 고조된 상태로 한 달 정도 가고 있는데 이제 슬슬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네. 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대중문화 공연도 그 왜 일본의 그 가수들이 중국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도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시켜버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지시켜버리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일단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지시켜버리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일단 당분간은 이런 갈등 구조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본의 뭐 주요 신문사의 논설 같은 것들을 좀 보고 나왔는데요. 네네. 거기에 그 기조도 어떤 특정 신문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뭐 이게 수년 갈 수도 있다 이 갈등이. 일본 내에서요 보는 게.
그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 이유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총리의 성향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방 가라앉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다만 이제 이게 양국이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보복 조치를 하나씩 둘씩 내기 시작하면 결국에 피해를 받는 건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보다 일본이 먼저 뭔가 유화책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 히토류 수출을 중국이 금지했을 때 당장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인 영향을 받으니 일본이 또 먼저 유화적으로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성향을 알고 있는 중국이라면 좀 더 강하게 네. 제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일단 보여주기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을 또 중국이 꺼내들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게 또 대표적으로 히토류고. 그 중일 일중 관계라는 거는 사실은 보면 그 동안에 뭐 굉장히 실리주의적인 그 비즈니스 관계.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보다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시킨 게 한 20년 빨랐어요. 72년이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202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냉전이 어떻게 보면 본격화되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조금의 굴곡은 있었지만 네. 중국과 일본은 정말 실리적으로 잘 이어왔다라고 보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청일 정쟁 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과거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거 서로가 좋지 않지만 철저하게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네. 주고받는 관계. 그 최근에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일본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하다가 중간에 음악을 꺼버리고 일본 가수 당신 그 무대에서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서 저거 다 계획된 거 아닌가? 일부러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글쎄요. 그걸 뭐 굳이 아니 왜냐면은 공연을 취소를 하든지 아예 올라가기 전에 당신 차례가 취소됐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노래하고 있는 중간에 노래 끊고 내려가라고 하는 건 그게 완전 망신 보여주고 계획된 거다. 그렇죠. 일본에다가 이 시그널을 더 세게 주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개인적인 지금 얘기 생각입니다만.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1, 2, 3 뭔가 스텝을 밟아가면서 조여나갈 수도 있을 텐데 뭐 그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또 히토류라고 이제 이 카드를 쓸 테고 맞습니다. 일본도 중국을 또 흔들 만한 카드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반도체, 부품 소재 네. 뭐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도 2019년이었죠. 일본이 수출 억제 정책을 뭐 중지 정책 수구 등등 했을 때도 네. 내세웠던 게 이제 반도체 카드가 일본이었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요. 히토류가 없는 일본. 예를 들어서 또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비롯해서 예. 반도체 핵심 소재가 없는 중국. 네. 이라면 서로가 이거는 서로가 옥죄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그 보복 조치가 강해지면은 질수록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 피해는 기업들에게 가는 거고 그 피해가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느껴지느냐, 결국은 거기서 뭐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또 나중에 정치권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더 힘들어진다.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때 또 정치가 움직일 가능성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런 경제계의 목소리가 그 정치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경제인들이 움직이면은 정치가 바뀐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 기업인들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세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먼저 일본이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볼 수만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또 일본의 강경 우파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독도 가지고도 또 뭐라고 언제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좀 어떤 입장을 가져가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 공고했고 뭐 문화 행사 취소했고 등등 그런 것들이 또 한국으로 번질 수도 있겠죠. 과거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등등 했던 것들이 최근에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의 제조업이 이제 뭐 중국의 생산 조립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일본의 소재나 장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결국에 그 공급망 리스크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내고 우리는 또 실리를 또 많이 추구하고 근데 또 그게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형학적으로 보더라도 가운데 딱 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있고 양쪽에 또 일본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껴서 어느 쪽 편을 든다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편을 들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 그 당장 원래 다음 달이었을 겁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뭐 개최하는 방안이 좀 이야기 나왔다가 네네. 이거는 거의 뭐 무산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것도 뭐 무산될 가능성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무산됐고 지금 상황에서 뭐 할 수도 없을 테고. 네,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죠. 뭐 일단 만날 분위기도 아니고. 네. 뭐 만나야 뭐 성과가 나올 텐데. 뭐 그렇죠. 시진핑 주석하고 사나이 총리가 만났을 때 표정을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그 에이펙에서 때 만났습니다만 와 서로가 그렇게 냉랭하게 보통 정상회의 때는 의례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인사하고 막 악수 먼저 찾아가서 하는데 차갑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표정을 제가 봤는데 예. 뭐 너무 그러게요.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한중일 간에 뭐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큰 성과를 이루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장은 만나지도 않을 것 같고.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경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본에서 그 중앙은행 우에다 일본은행 그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슬슬 시장에 내비치고 있어요. 좀 깜빡이를 먼저 켜주는 거죠. 실제로 금리 인상 할 가능성 물론 이제 제로 금리에서부터 조금씩 올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인상 기조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드려도 되겠지만 저는 단원 건대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네.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뭐 0.25로 0.5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충격을 봐야 되는데 작년 8월 5일이었을 겁니다. 이른바 전 세계 엄청난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던 그때 우리 코스피도 막 8% 네네, 폭락하고 맞아요. 일본 증시도 그때 한 10% 폭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기존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해외에 투자했던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복귀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작년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위험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위험이 있고요. 네. 다만 뭐 일시적으로 나타날 현상이지 않을까. 일시적.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이제 이번 달 18일, 19일 날 이제 일본의 정책금리 회의에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날 것 같은데 0.25%의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일본의 그런 금리 인상을 0.25% 올리고 안 올리고가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게 지속해서 금리를 일본이 올릴 만한 상황인가라는 것을 더 면밀히 보는 게 미래의 어떤 뭐 세계 금융시장의 뭐 영향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 이후의 동향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한 번 금리 인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신호 그리고 또 시장이 깜짝 놀랐던 건 뭐 한 1년 반 전에
전 세계가 겪었던 거고 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는 네, 말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금리를 높인다라는 건 뭔가 뭐 수요가 과열되거나 막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이럴 때 쓰는 카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로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건 물가죠. 아베 전 정권 아베노믹스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이미 조기 달성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에 3%대를 웃도고 있고 예.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 11개월 한 1년 가까이가 지금 그 기업들의 실질 임금이 예. 오르지 않고 있어요. 실질 임금이요. 명목은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실질로는.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금 3% 올려줘도 물가가 3% 올랐으니 실질로는 제로.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가를 어떻게든지 근데 이제 물가도 사실은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 어디서 이 물가가 움직이느냐를 또 면밀히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의 물가는 국내 수요를 반영한 물가 상승이 아니고요. 어떻게 네. 보면 수입 물가, 환율에 의한 수입 물가에 의한 물가 상승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엔화가 너무 약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국제 유가는 지금 되게 안정돼 있지만 일본은 또 비싸게 수입하고 있고 뭐 최근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저평가돼 있는 일본의 엔화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금리 인상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가만 놓고 보면은 금리를 또 안 올릴 수도 없는 이대로 가다가는 수입 물가 더 높아지고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테니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이제 통화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가져간다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앞뒤 혹은 좌우가 안 맞는 게 그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확장 재정, 돈을 더 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 정책은 돈을 풀고 통화 정책은 조이고 왼쪽 주머니에선 돈을 내고 오른쪽 주머니로 다시 돈을 넣고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그게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예. 혼란스럽긴 한데 그 재정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은 해봅니다. 재정 정책 변화요. 그러니까 이제 양적인 부분에서의 완화를 조금 긴축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물가나 환율이나 그것을 잡기 위한 금리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뭐 정치인이니까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 많이 풀겠다, 재정 지출 많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국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테크라면 그런 거네요. 사실 중앙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바꾸고 통화 정책을 바꾸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큰 항공모함처럼 사실은 통화 정책은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정치인의 말이나 정책은 어느 순간 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거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본은 또 중앙은행의 결정에 대해서 네. 정치권이 개입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암묵적인 합의는 아마 있겠죠. 내부적으로 있겠지만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연준 윽박 지르면서 금리 내려라라고 뭐 이사까지 막 교체하려고 하면서 하는 게 되게 특이한 사례일 뿐. 그렇죠.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총리 또 재무상이 중앙은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확장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긴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교수님은 좀 보시는 거고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 나올 때마다 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근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화 정책, 긴축적인 방향으로 또 재정 정책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돈은 다시 또 뭐 전 세계에 풀렸던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있다면 일본으로 더 복귀할 가능성은 높을 테고요.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 금리 인상의 지속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잘 아시다시피 뭐 한국이 금리가 2.5% 정도 되나요? 예. 미국이 한 4% 정도 되나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마이너스 금리에서 상당히 지금 회복이라 그럴까요? 어떤 금리가 인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는 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금리 어떤 상대적인 낮은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네.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그 재정 확장 정책 아베노믹스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또 풀어왔는데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탈피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네. 코로나 때 돈 많이 풀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면서 그동안의 장기간 역성장 디플레이션을 벗어난 일본인데 근데 최근에 경제 성장률을 보면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다시 기록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정 정책 특히 이제 돈을 푸는 정책이죠.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게 잘 그 뭐랄까 결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보니까. 꾸준히 결과를 내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돈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소비가 생각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돈이 많이 풀려도 네. 일본 사람들은 저축. 하는 경향이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강해서 그러는 건지 성향이 강하긴 하죠. 돈을 풀어도 잘 안 쓰는. 물론 이제 인구 구조가 워낙에 또 이제 고령화돼 있고 등등 뭐 그런 그 소비층이 뭐 이렇게 왕성한 지는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재정 정책 가지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민성도 그렇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푸는 그 확장 정책이 제대로 잘 먹히는 이유가 거기는 소비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다 보니까 잘 통하는데 일본은 저축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였다 보니까 돈을 풀어도 제대로 돌지 않는. 안 나요. 특히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같이 공부했던 일본에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되고 뭐 돈 쓸 데가 없다, 뭐 살 게 없다, 오히려 뭐 오히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향인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의. 그래서 재정 정책도 또 통화 정책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성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참 이게 또 신기합니다. 그 엔화를 놓고 보면 앞에서도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의 수입 물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물가를 또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엔화 약세는 그러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 또 한 번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엔화 약세가 혹은 멈추거나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엔화 가치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일본의 정책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엔고 그러니까 이 엔화 가치의 좀 급격한 상승을 원하느냐? 그건 또 기업에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일본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일본은 수출 지향적인 그런 나라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게 강하게 확실하게 뭐 지속해서 오랫동안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엔저 현상은 좀 멈출 수는 있겠으나 그게 엔고 현상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그걸 또 의도하지도 않을 테고 오히려 엔저보다도 엔고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일본 경제는 크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보는 걸까 일본 내부에서도? 네, 이러지도 저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으로 딱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달러당 한 155엔.
까지도 최근에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정도 수준. 그래서 왜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불만들 많더라고요. 수출 기업들은 지금 수익성 되게 좋아지는데 서민들의 삶만 힘들어지고 있다. 네, 이게 그 나라 통화가 약세를 보일 때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제가 가봐도 사실 제가 피부로 좀 느낍니다. 뭐 상대적으로 좀 일본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뭐 구매하기도 하고 뭐 밥을 먹기도 합니다만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실감을 좀 하겠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일본 서민들 또는 특히 서민들은 조금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 일본 증시는 그래도 최근에 뭐 최고점 대비 약간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니케이 지수는 5만 선 넘어섰고 일본 내부에서도 아마 평가는 좋을 겁니다. 증시도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증시를 부양하려는 기조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네, 뭐 재작년이었죠. 2023년에 그 도쿄하고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그 일본 거래소 그룹들의 뭐 PBR을 뭐 1을 밑도는 경우에는 좀 올려라. 네.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공시해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일본 정부가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순자산보다 못할 때는 네. 해명해라.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워라. 막 이랬던 거. 그게 2023년 초였던가요? 그냥 기억하는데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1년 지난 시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우리가 또 조금 배워야 된다 또는 뭐 좀 그 방법을 써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조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어쨌든 끌어올리겠다라는 일본의 정부 정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경기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은 더 이상 뭐 부동산으로 자산 효과를 읽을 수 없다라는 걸 너무 먼저 알고 있고 깨달아 버린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워런 버핏이 또 일본 상사 기업 주식을 많이 사면서 이것도 몇 년 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됐어요. 현재의 성적표라 해야 될까요? 중간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5년간의 수익률 보니까 뭐 대표적인 일본의 상사들 뭐 마르베니,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등 뭐 네.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워런 버핏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또 특히나 또 이런 일본의 종합 상사들은 배당이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한 3%에서 5%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역시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안전 마진을 깔고 이제 버핏이 투자를 한 건데.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흘러가는 일본의 경제 구조, 뭐 돈을 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디플레에서 인플레 시대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뭐 상사 투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게 더 주요했던 걸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종합상사 일본의 종합상사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업종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이게 상사 그러면은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수출입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는 과거에 무역회사. 무역회사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물론 아닙니다. 그런 회사가 이미 뭐 이 글로벌 종합 투자 회사라 그럴까요? 아하. 이 종합 상사는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고요. 뭐 무역과 유통 분명히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뭐 자원과 에너지라든지 뭐 금융 투자 뭐 이런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공기업들과 같이 에너지나 뭐 인프라 투자들을 해외에 많이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길게 봤을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뭐 상당히 상위에 올라간 그런 기업이 일본의 종합상사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에서부터 또 엔화, 뭐 금리, 증시까지도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의 한 법무법인이 미국 현지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부터 11월 사이 외국인 주택 거래가 1,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햇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공개 비판하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의 수출 허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일 루비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김태정님,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2025년 1월만 근무를 하고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 후 2월에 복직일 때도 인적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휴직한 사람도 2025년 1월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휴직한 사람도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래서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500만 원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휴직한 근로자도 당연히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직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휴직 중에 받은 급여가 네.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다음 질문은요. 최경화님, 개인 사업자도 자녀 공제 조건이 연말정산 대상자와 같나요? 하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연말정산할 때랑 그리고 개인 사업자 예를 들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네. 신고할 때랑 자녀 공제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차별은 없고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부양가족.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거나 뭐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거나 네. 그리고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은 똑같습니다. 예. 다만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신고하는 기간이 다를 뿐이죠. 네. 예. 다음 질문은요. 임성택님이요. 가족 중에 20세 미만인 군인이 있으면 월급을 받는데 네. 그래도 공제 대상이 될까요? 하셨고요. 이혜진님도 군대 간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역시 조진혁 세무사에게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무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하라면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혜진님의 표현처럼 군대 간 아이. 네.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아이로 보일 수 있겠으나 네. 요즘에 뭐 군대 가는 나이가 뭐 22살, 23살 그쵸.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성인이고 만 20세를 넘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녀 공제에서는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네. 20세가 안 되는 뭐 아주 일찍 갔다면. 일찍 군대를 갔다면 군대에서 받는 월급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심이 되고 그게 또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 다음 질문은요. 문수진님이요.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을 매도해서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건가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요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일단 100만 원 이상의 연간 소득이 생기면 자녀 공제,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진다라고 설명을 네. 드렸잖아요. 주식 투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이냐 국내 주식이냐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물죠.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네. 22%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게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해외 주식으로 100만 원 이상의 소득,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런데 국내 주식은 아직 양도소득세가 없죠. 그렇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려다가 좀 반발이 커서 네. 정부가
시행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으로는 이익이 생겨도 1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봐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질 않는 겁니다. 네. 다만 뭐 대주주일 경우에는 양도세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건 아주 일부의 경우일 테고요. 그래서 네. 그 금투세를 만약에 도입을 하면 자녀 계좌에서 수익이 났을 때도 네. 차익 실현을 했을 때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라는 이게 또 파장이 있었어서 그렇죠.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였죠. 다음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과징금이었는데요. 이유경님과 김명숙님, 과징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와는 다른 건가요? 하셨습니다. 다르죠. 일단은 쉽게 생각해 보면 과태료는 작은 거, 과징금은 큰 거, 네. 벌금은 법원까지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행정 질서를 위반했을 때 네. 과태료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뭔가 이거는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라는 성격, 네. 제재를 가한다는 성격이 있을 때 과징금. 네. 이거는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그쵸. 하는 걸 테고요.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요게 형사처벌 기록까지 남습니다. 법원에서 뭐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 이런 거 네.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징역형은 면하더라도 벌금형 네. 얼마 이렇게 선고가 되는 거다 보니까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기록이 네. 남게 됩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0649님이요.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다던데 그러면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나요? 하셨습니다. 쿠팡 본사가 한국 그 쿠팡의 모 기업이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서 투자를 받고 한국 기업에 내려보내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국 주식회사 쿠팡은 또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인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원천징수라든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따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마무리를 하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